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단숨에 5만 명 근처까지 올라왔습니다. 절대적인 환자 수가 늘다 보니 위중증 환자 관리도 다시 걱정입니다. 자, 오늘부터 코로나19 관리 체계도 달라지는데 헷갈리는 부분들 잠시 뒤 전문가에게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국회에서는 확진자 현장 투표 방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대선 당일 오후 6시부터 9시 별도 투표 방안이 지금 유력해 보이는데 대선 주자들 오늘 일정에 대해서 관련 내용도 알아보겠습니다. 베이징 올림픽 쇼트트랙 편파 판정에 외신들 비판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방탄소년단의 아미와 중국 누리꾼들 사이에는 댓글 전쟁까지 벌어진 상황인데요. 개막식 한복 공정에 이은 이번 논란에 반중 정서는 더욱 거세지고 있습니다. 잠시 뒤 관련 이슈도 전문가와 함께 다뤄보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 전해드립니다. 이재명 민주당 후보는 지금 위기를 넘어가려면 집권 세력 리더의 역량이 중요하다면서 유능한 4기 민주정부를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낙연 총괄선대위원장은 이 후보의 부인 김혜경 씨의 과잉 의전 논란에 대해서 겸허한 인정과 사과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언론 인터뷰에서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와의 단일화 문제와 관련해 서로 신뢰하고 정권 교체라는 방향이 맞으면 10분 안에 끝낼 수 있는 것 아니냐고 말했습니다. 집권하게 되면 대통령 관여가 아닌 시스템에 따라 적폐청산 수사를 해야 하며 대장동 의혹 재수사도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대선 투표 당일 코로나19 확진자가 투표할 수 있는 방안을 두고 본격 논의에 착수했습니다. 오후 6시부터 9시 사이 확진자만 별도로 투표하는 방안 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오미크론 변이의 급속한 확산으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5만 명에 육박하며 역대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오늘부터 확진자 격리 기간은 증상과 백신 접종력에 관계없이 모두 7일로 단축됩니다. 북한이 중국과의 국경 인근인 자강도에 ICBM 대륙간 탄도미사일 기지를 만들어 운영하고 있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우리 군은 미국 정보당국과 긴밀히 공조하면서 관련 동향을 면밀히 추적, 감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 사태 여파 등으로 주요 공기업의 정규직 신규 채용이 2년 사이 절반 정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같은 기간 임원 신규 채용은 2배나 증가해 대조를 이뤘습니다. 네, 대선 28일 남았습니다. 오늘도 후보들의 움직임은 분주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유능한 리더로 지금 대한민국의 위기를 기회로 바꾸자면서 지지를 호소했고,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천주교 정순택 대주교를 찾아서 국민 통합의 의지를 다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여야는 코로나19 확진자가 대선 당일 오후 6시 이후 투표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를 시작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승환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자, 이재명 후보 움직임부터 좀 보죠. 오늘 예정이 없던 선대위 회의에 참석했는데 아무래도 이낙연 위원장 때문이겠죠? 네, 오늘 회의는 이낙연 총괄선대위원장이 선대위원장직을 수락한 뒤 열린 첫 회의인 만큼 이 후보가 직접 참석하며 힘을 실어주는 모양새입니다. 이 후보가 이 위원장을 향해 현재 위기 국면을 슬기롭게 잘 돌파해 주실 것이라 믿는다고 하자 이 위원장도 반드시 승리하겠다고 화답했는데요. 오늘 회의 모두 발언 내용 직접 들어보시죠. 많은 경험과 경륜을 가지고 계시고 역량이 뛰어나시기 때문에 이런 현재의 위기 국면들을 아주 슬기롭게 역량 있게 잘 돌파해 주실 거라고 믿고 큰 기대와 함께 박수를 보내드리고 싶습니다. 대선까지의 기간은 짧지만 그러나 많은 것을 바꿀 수 있는 시간입니다. 3월 9일 선거에서 반드시 승리하겠습니다. 이 후보는 이어 지금의 위기 국면을 넘어가려면 집권 세력 리더의 역량이 중요한 관건이라면서 유능한 리더가 자신임을 강조하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낙연 총괄선대위원장은 이 후보의 부인 김혜경 씨의 과잉 의전 논란에 대해 겸허한 인정과 사과가 필요하다고 말했는데요. 김 씨 논란이 거듭되는 등 좀처럼 지지율 반등의 계기가 마련되지 않는 상황에서 기존 입장문 발표에서 더 나아간 형태의 사과가 필요하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우상호 선대본부장도 김혜경 씨의 사과 입장 발표를 논의하고 있다며 언제 어떤 방식으로 할지 들여다보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이 후보는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위한 대담에 참석해 남녀 성별 갈등이 아닌 인권을 파괴하는 심각한 문제라면서 성착취물 유통을 원천 봉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네, 윤석열 후보는 오전에 천주교 서울대교구를 방문했죠. 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천주교 서울대교구장인 정순택 대주교를 예방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언제나 약자 중심에 서온 한국 천주교의 통합 정신을 본받겠다는 의지를 다졌는데요. 지난 주말과 휴일 호남 제주 일정에 동행했던 이양수 수석대변인이 오전에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윤 후보의 일정에도 차질을 빚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지만 일단 일정을 정상적으로 소화했습니다. 윤 후보는 평소 많은 사람을 접촉하기 때문에 자가진단 키트로 코로나19를 자주 검사한다면서 아직 별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오늘 아침 공개된 언론 인터뷰에서 윤 후보는 문 정권에서 불법과 비리를 저지른 사람들도 법에 따라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자 청와대가 불쾌감을 나타냈는데요. 이에 대해 윤 후보는 스스로 생각했을 때 문제가 없으면 불쾌한 일이 뭐가 있겠느냐며 반문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보복이라는 프레임으로 하게 되면은 그러면 뭐 남이 한 거는 내가 한 거는 정당한 적폐의 처리고 또 남이 하는 거는 보복이고 그런 프레임은 맞지 않다 이런 말씀이죠. 저 스스로 생각하기에 문제될 게 없다면 불쾌할 일이 없지 않겠습니까? 네, 상식적인 얘기인데. 네, 자 안철수, 심상정 두 후보는 오늘 어떤 일정들을 소화하고 있습니까? 네,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국회에서 교육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심 후보는 3세에서 5세 유아에게 의무 무상교육을 실시하고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연계한 9년제 학교를 시범 도입하는 등 국가가 책임지는 미래형 맞춤 교육의 기틀을 반드시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대구 지하철 참사 19주기에 참석한 데 이어 불평등 양극화 해소 토론회를 찼습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오전 대한상공회의소 초청 간담회장에 갔습니다. 이 자리에서 기업이 자유롭게 도전하고 창의력을 발휘해서 세계적으로 큰 기업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정부 발상의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앞서 윤 후보가 단일화 결정을 10분 만에도 할 수 있다는 언론 인터뷰 발언에 대해서는 일방적인 생각을 갖고 계신 게 아닌가 우려된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안 후보는 잠시 뒤 주한 미국 상공회의소 간담회에 참석하고 초록 우산 어린이재단에서 아동정책 공약을 전달합니다. 네, 확진자 투표 방안도 대선의 쟁점으로 떠올랐는데 오늘 여야가 이 내용도 논의하지 않았습니까? 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오늘 오전 확진자가 투표 종료 뒤 투표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했고 잠시 뒤인 오후 2시부터 관련 회의를 이어갑니다. 현재로서는 여야가 투표 시간 연장에 공감대를 이룬 만큼 큰 무리 없이 협의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오후 6시에서 9시 사이에 확진자만 별도로 투표하는 방안 등이 거론되는데 이번 논의에 따라서 대선 당일 개표 시간 역시 바뀔 가능성이 있어서 상당한 변화가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김승환입니다. 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지난 2003년 대구 지하철 참사 희생자들을 추모하는 행사에 참석해서 재난과 산업재해 피해자들의 얘기를 듣고 안전한 나라를 만들겠다 이런 의지를 피력했습니다. 네, 행사를 마친 뒤 여러 현안과 관련해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있는데요.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듣기에 따라서는 정치 보복을 하겠다 이렇게 들릴 수 있는 말씀이셔서 매우 당황스럽고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조금만 크게. 지난해 12월에 서울 특별 공지가 나면 중국, 일본, 어선들 상대로 납포랑 몰수를 했다고 하셨는데 어제 일본 이쪽에는 격침시키겠다고 하셨어요. 강하게 말씀하신 배경은요. 이준석 대표가 인간 어선을 격침시키겠다는 거에 좀 의문을 표했는데 이거에 좀 입장 좀 부탁드립니다. 제가 작년 12월에 방문했을 때도 인도네시아가 불법 어로 행위 단속 방법으로
납포에 불응하는 경우에 격침했던 사례가 있다고 그때도 말씀드렸습니다. 특별히 바뀐 건 없고 그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고, 그 이전에도 이 영해를 침범해서 우리 어민들의 생계를 위협하고 또 어족 자원을 고갈시키는, 그러면서도 국내 통제에 따르지 않는 불법 어로에 대해서는 강경 대응해야 된다는 말씀을 제가 아주 오래전부터 계속 밝혀왔던 일관된 입장입니다. 그리고 또 그 말씀은 아까 그 얘기로 충분한 것 같습니다. 오해가 있을 수 있어서 구현해드리자면은 민간인이 있는 상태에서 공격하는 형태를 의미하는 것이 전혀 아니고, 해외 언급한 인도네시아 사례에서와 같이 어떤 불법 어로 행위에 대한 제재의 차원에서 이제 선박을 침몰시키는 제재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런 사례를 언급한 것이라는 점을 제가 구현 설명하겠습니다. 현지에서 몰수 폐기 처분을 동시에 실시한다. 그런 차원입니다. 그 선대위에서 안철수 후보 쪽에 내각제 개헌을 포함해서 단일화 제안을 건넸다는 보도가 나왔는데요. 상의가 있었던 건지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제가 그 보도를 보고 이런 거 하고 있나? 나도 모르게 그런 거 하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전혀 고민이 없으신 건가요? 고민이야 왜 없겠습니까만 그 보도 내용은 제가 아는 바로는 사실이 아닙니다. 예, 부탁드립니다. 그 윤석열 후보가 안전속도 5030 개선하겠다고 얘기했는데 오늘 안전 행사에 오셨으니까 이 공약을 혹시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여쭤보겠습니다. 디젤 차량이 너무 느리게 달리는 좀 환경적으로 좋지 않다는 것도 그 공약의 배경이었는데 그 후보님의 평가를 좀 듣겠습니다. 안전속도를 떨어뜨려서 안전을 확보하겠다라는 게 아마 기존의 정책의 취지일 텐데, 속도를 올리겠다고 했다고 제가 내용을 잘 몰라서 50km인데 현재 그걸 올려주겠다. 그거는 지금 이미 부산이나 여러 곳에서 실제로 시행되고 있는데, 저는 사후평가를 충분히 한 다음에 신중하게 판단해야 될 문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수경 증액이 논의가 되면서 빠듯한 시즌이 적자 부채 반응이 예상돼서 부채 금리가 오름세로 간다는 얘기거든요. 금리가 오르면 아무래도 민간의 투자도 부담되고 소비 투자도 유치되고, 이에 대한 후보님 의견과 대화하겠습니다. 이게 금융통화 총량에 관한 문제는 이제 우리나라 독자적으로 정할 수는 없고 해외 상황을 충분히 고려해서 정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 보면 이번 코로나19 사태에서 각국의 GDP 대비 재정 지원 규모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턱없이 적다라는 점이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질의응답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하셔야죠. 하나만 더 하실까요? 꼭 하셔야 돼요. 연합뉴스 홍지석입니다. 처음에 나왔던 안철수 후보에 대한 단일화 제안의 기사에서 후보님이 의원 내각제에 대한 개헌 의사를 밝혔다는 식으로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어요. 후보님의 권력부터 개헌에 대한 입장을 다시 한번 내주세요. 저는 전에도 수없이 말씀드렸던 것인데, 우리 국민들의 일반적인 정서도 의원 내각제라고 하는 것이 선호도가 높지 않습니다. 그리고 국회에 대한 불신도도 매우 높은 상태인데, 국정의 책임을 과연 국회로 전부 사실상 넘기는 의원 내각제가 현재 상태에서 국민들이 수용 가능할지에 대해서 저는 매우 긍정적이지는 않습니다. 저는 이미 권력 분산을 하되 4년 중임제로 책임 정치가 가능하게 하고, 또 개헌의 시점과 관련해서는 차기 당선자가 임기 1년 단축을 수용하고 4년 중임제로 개헌을 하되 권력 분산을 좀 강화하고 지방자치를 강화하자,
그리고 기본권도 강화하고 우리 사회의 가장 큰 핵심 화두라고 할 수 있는 환경 위기, 기후 위기 대응에 대한 국가의 책임도 좀 명문화하자. 아무도 이견이 없는 5.18 헌법 전문 표시 이런 부분들을 합의 가능한 것부터 순차적으로 해나가자. 이렇게 여러 차례 제가 밝혔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래서 아까 그 보도 내용은 저도 좀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누차 말씀드리지만 방금 말씀하신 개헌 관련 입장은 평소 소신을 말씀드린 것이고 구체적으로 어떤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미크론 변이 확산으로 코로나19 신규 환자 5만 명에 육박했습니다. 재택 치료자 수도 16만 8천여 명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정부는 집중관리군 대상을 60세 이상과 50대 먹는 치료제 투약자로 축소했는데요. 취재 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개훈이 기자. 네, 개훈입니다. 네, 하루 사이에 확진자 12,000명 넘게 지금 급증한 거죠? 네, 오늘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환자는 49,567명입니다. 4만 명대 확진자 수는 사상 처음으로 전날보다 무려 12,000명 넘게 급증했습니다. 확진자 수는 매주 약 2배씩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신규 확진자 규모는 일주일 전에 2.4배, 2주 전보다 3.8배 증가했습니다. 위중증 환자 수도 서서히 증가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0시 기준 위중증 환자는 285명으로 전날보다 17명이 늘었고 사망자는 21명 늘어나 모두 6,943명이 됐습니다. 무증상, 경증 확진자가 빠른 속도로 늘면서 재택치료를 받는 사람은 17만 명에 가까워졌습니다. 오늘 0시 기준 재택치료 대상자는 16만 8,020명으로 하루 만에 8,000명이 넘게 늘며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네, 재택 치료자가 지금 급증하고 있는데 정부가 집중관리군 대상을 좀 축소했다고요? 네, 방역당국은 어제 집중관리군과 일반관리군 분류 기준을 각 지자체에 전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집중관리군은 60살 이상 고령층과 먹는 치료제 처방을 받은 사람 가운데 지자체장이 판단해 결정하게 됩니다. 앞서 정부가 60살 이상과 50대 기저질환자 등 먹는 치료제 처방 대상을 집중관리군으로 발표했던 것과 비교해서 범위가 크게 축소된 겁니다. 집중관리군은 하루 2차례 의료기관 모니터링과 체온계, 산소포화도 측정기 등 재택치료 키트를 받을 수 있지만 일반 관리군은 이 같은 지원 없이 스스로 건강 상태를 살펴야 합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부터 확진자와 밀접 접촉자의 격리 기준이 완화되는 등 관리 기준이 바뀝니다. 기존 확진자 격리 기간은 접종 완료자의 경우 7일, 미완료자는 10일이었지만 오늘부터는 모두 7일로 통일된 겁니다. 이에 대해 방역당국은 일반관리군 확진자들이 관리에서 벗어나 방치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의 목소리가 있지만 모든 코로나 환자는 국가 책임으로 안전하게 관리한다는 원칙이 계속 준수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 2부에서 YTN 개훈입니다. 네, 자, 비수도권 코로나19 확산세도 매섭습니다. 부산과 대구, 전북 등 10개 광역시도에서 4자릿수 신규 확진자가 나왔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서 지역별 상황 들어보겠습니다. 김민성 기자. 네, 전주 화산체육관 선별진료소에 나와 있습니다. 네, 지금 전북 지역도 확산세가 거센 상황이죠? 네, 그렇습니다. 이곳 전북 코로나19 확산세가 상당히 심각합니다. 점심시간 이후에도 검사를 받으려는 시민들의 발길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런 모습은 오미크론 변이 확산 뒤 이미 일상이 됐습니다. 오늘 0시 기준 전북 지역 신규 환자는 1,562명으로 집계 이래 최다치를 기록했습니다. 지역별로는 전주가 676명으로 가장 많았고 익산 276명, 군산 149명, 남원 95명 순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다만 위중증 병상 가동률은 19%에 그쳐 확산세와 비교할 때 의료체계 부담은 그리 크지 않은 수준입니다. 전북을 제외한 비수도권 상황도 대체로 비슷합니다. 부산 지역 1일 확진자는 3,034명을 기록해
전날 대비 1,000명 이상 크게 늘었습니다. 대구 1일 확진자도 2,415명으로 전날보다 600명 넘게 증가했습니다. 총 10개 광역시도에서 4자릿수 확진자가 나와 비수도권 확진자가 22,219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런 확진자 급증 추세는 앞으로도 더욱 가속화할 가능성이 큽니다. 방역당국은 국민 개개인이 방역 주체로서 역할을 더해달라며 방역수칙 준수를 거듭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전주 화산체육관 선별진료소에서 YTN 김민성입니다. 네, 곳곳에 집단 감염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서울 동부구치소에서는 지난달 첫 확진자가 나온 뒤에 보름 만에 집단 감염 규모가 300명대까지 불어난 상황입니다. 고령층이 많은 요양시설에서도 집단 감염이 이어지면서 정부는 다음 주 4차 접종 계획을 발표할 계획입니다. 동부구치소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정현우 기자. 네, 서울 동부구치소에 나와 있습니다. 네. 자, 이 서울 동부구치소에서 또 집단 감염이 확산하고 있는 건데요. 지금 상황이 어느 정도입니까? 네, 일단 이곳 동부구치소에서 다시 확진자가 나온 건 지난달 25일 신입 수용자가 확진 판정을 받고 나서입니다. 지금까지 파악된 누적 확진자 숫자는 319명으로 보름 만에 300명대를 넘긴 상황입니다. 어제와 그제는 수용자가 40여 명씩, 사흘 전에는 30여 명이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감염 규모는 계속 느는 추세입니다. 법무부는 확진자가 나온 수용동을 동일 집단 격리하고 밀접 접촉자는 따로 수용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일부 수용자를 신축 대구교도소 등으로 옮겨서 밀집도를 낮추는 조치에 들어갔다고도 설명했습니다. 앞서 지난해 집단 감염 때는 교도소가 아파트 형태로 지어져 밀집도가 높고 수용자들이 실내 생활을 위주로 해서 감염이 번졌던 것으로 파악됐는데요. 이번엔 오미크론 바이러스에 감염된 수용자도 있는 만큼 감염 확산이 더 빠를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인천교도소에서도 어제 확진자 10명이 늘면서 누적 감염이 80명까지 집계된 상황입니다. 네, 자, 요양병원 같은 고령층이 집단 생활하는 시설에서도 좀 감염이 계속 나오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지난 1월 한 달 동안 전국에 있는 요양시설 66곳에서 집단 감염이 나와서 2,400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지난주에는 요양시설 7곳에서 120명이 확진 판정을 받기도 했었는데요. 환자와 시설 직원 간 접촉이 불가피하고 여럿이 생활하는 시설이다 보니까 감염이 쉽게 번지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달 28일 작업치료사 둘이 처음 양성 판정을 받은 서울 금천구 요양병원에선 지금까지 84명이 확진됐습니다. 여기서도 직원들이 어르신 식사나 옷 입기를 도우면서 감염이 번진 것으로 추정됩니다. 서울 중랑구에 있는 요양시설에서도 지난 5일 종사자가 확진된 뒤 환자와 간병인이 감염돼서 누적 확진자가 15명으로 늘었고, 경기도 군포와 용인에 있는 요양원에서 각각 21명과 15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3차 접종을 비교적 빨리 마친 요양시설에서 확진이 이어지면서 정부는 4차 접종 일정을 조율하고 있는데요. 면역도 조사와 4차 접종 효과 등을 검토한 뒤 다음 주 월요일 구체적인 접종 계획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서울 동부구치소에서 YTN 정현우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은 베이징 동계올림픽 쇼트트랙 편파 판정 논란과 관련해 스포츠 외교 시스템 공백을 메워준 삼성이 사라져 우리 선수들을 향한 편파 판정은 이미 예견된 것이라 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안 의원은 CBS 라디오 인터뷰에서 빙상연맹을 20년 동안 지원한 삼성이 국정농단 사태로 스포츠에서 손을 떼면서 국제빙상연맹과 IOC에 대한 영향력이 떨어졌고 연맹의 지원도 부족해 선수들 경기력이 저하됐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또 중국은 지난 수년 동안 국제빙상연맹과 심판들을 꾸준히 관리하고 물밑에서 우호적인 편을 만드는 노력을 해왔고 그 결과가 이번에 나타났다고 설명했습니다. 안현수 코치를 영입한 중국 쇼트트랙 대표팀의 전 총감독 왕멍은 안현수 코치에 대한 한국 내 일부 비판 여론에 대해 한국은 비판할 자격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중국 매체 펑파이는 왕멍 전 총감독이 어제 한 인터넷 동영상 매체에 출연해 이같이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펑파이에 따르면 왕멍은 안현수 코치를 한국이 아니라 러시아에서 은퇴를 선언한 뒤에 데려왔다고 말했습니다.
전세를 끼고 소형 주택을 매수한 뒤 세입자가 없다는 가짜 증빙 서류로 수억 원대 담보대출을 받아낸 40대 갭 투자꾼이 구속 기소됐습니다. 부동산 담보 가치를 확인할 수 있는 관련 공문서 발급 체계에 허점을 노린 건데요. 검찰은 신종 부동산 대출 사기로 보고 있습니다. 나혜인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재작년 9월 42살 A씨는 5억 원의 빚을 안고 서울 송파구 신축 빌라 2채를 갭 투자 방식으로 매입했습니다. 2달 뒤엔 서울 강남에 있는 대부업체를 찾아가 해당 주택들을 담보로 4억 원의 대출을 받았습니다. 애초 전세를 끼고 산 집인 만큼 보증금 우선 변제권이 있는 세입자들이 버젓이 살고 있었지만 대부업체엔 1순위 근저당권을 약속했습니다. 대출이 가능했던 건 관공서에서 해당 주택엔 세입자가 없다는 전입세대 열람내역서를 받아냈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컴퓨터 등으로 서류를 위조한 사례는 있었지만 A씨는 등록된 주소와 글자 하나라도 다르면 세입자가 없다고 나오는 발급 체계에 허점을 노렸습니다. 같은 수법으로 서울 광진구와 중랑구에 있는 빌라를 갖고도 사기 담보대출 3억 8천만 원을 받아냈습니다. 대부업체 직원이 확인차 현장을 방문하면 같은 빌라 빈방과 호실 명패만 바꿔 속였습니다. A씨는 앞서 같은 수법으로 대부업자들을 속여 47억 원어치 담보대출을 받아낸 혐의로 구속 기소된 30대 사기범에게서 범행 수법을 배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갭 투자꾼 사이에선 이미 공연히 악용되는 수법으로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A씨를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긴 관할 검찰청은 이번 사례를 부동산 신종 대출 사기로 규정하고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해 대검찰청에 보고했습니다. YTN 나혜인입니다. 이런 신종 사기가 가능했던 건 바로 전입세대 열람 내역서라는 공문서 발급 과정에 큰 허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손쉽게 꼼수를 써서 마치 세입자가 없는 것처럼 발급이 가능했는데 검찰은 제도 개선 요구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우철희 기자입니다. 갭 투자를 통한 담보대출 사기로 8억 원 가까이 챙긴 A씨의 범행은 전입세대 열람 내역서 덕분에 가능했습니다. 임대차 계약이나 대출 과정에서 세입자 등 누가 실제로 살고 있는지 확인하는 용도로 주로 쓰이는데 집 주인이나 세입자가 직접 주민센터에 가서 발급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검찰 수사를 통해 발급 과정에 큰 구멍이 있다는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정확한 주소와 조금만 다르게 발급을 신청하면 발급되지 않는 게 아니라 집 주인이나 세입자가 버젓이 거주하고 있어도 빈집인 것처럼 기재되는 겁니다. 저와 후배 기자가 직접 주민센터에 와서 살고 있는 집의 전입세대 열람 내역서를 떼봤습니다. 한 글자를 덧붙이거나 집원 주소로 발급받을 경우 세대주가 존재하지 않음이라는 내역서가 나오게 됩니다. A씨도 바로 이런 허점을 노렸습니다. 세입자가 분명히 있는데도 503호나 601호를 제503호 또는 제601호로 발급 신청을 한 뒤에 아무도 살지 않는 것처럼 전입세대 열람 내역서를 멀쩡히 발급받아 대부업자에게 제출했습니다. 세입자가 있을 경우 집이 경매에 넘어가는 등 잘못되면 대부업자나 금융기관이 최우선적으로 돈을 받을 수 없어 대출이 잘 나오지 않기 때문에 이런 신종 사기 수법으로 더 많은 대출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A씨는 상대적으로 확인이 허술한 대부업자들에게 돈을 빌렸지만 전입세대 열람 내역서는 은행 등 1금융권 대출 때도 내야 하는 문서입니다. 동사무소 때 오면 임대차 계약서도 같이 등록받아갖고 확인을 한답니다. 검찰은 일선 주민센터를 방문해 간담회를 열어 전입세대 열람 내역서 발급의 문제점을 논의하고 제도 개선을 건의한 가운데 건의를 받은 대검찰청도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큰 문제점은 해당 주소의 세대주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마치 전입세대가 없는 것처럼 표기되는 부분입니다. 등록되지 않은 주소지라는 식으로 수정하여 서민 피해를 예방해야 할. 검찰 관계자는 시스템 개선이 없는 한 전입세대 열람 내역서를 확인해야 할 경우 다른 여러 공문서와 꼼꼼히 대조하거나 직접 방문해 세입자 거주 여부 등을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YTN 우철입니다.
네, 5만 명에 육박하는 신규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코로나19 발생 이후 역대 최다 규모를 또 기록했습니다. 절대적인 수치가 늘다 보니까 비교적 안정적 흐름을 보이던 위중증 환자 발생도 조금씩 늘고 있는데요. 확산 일로를 걷고 있는 코로나19 상황과 오미크론 대응책의 전환, 정재훈 가천대 의대 예방의학과 교수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오늘 5만 명에 육박하는 수치까지 이제 바로 올라온 이런 상황인데 교수님 이게 궁금합니다. 이게 예상했던 범주 안에서 지금 움직이는 겁니까? 네, 몇 주 전부터 전문가들이 주 단위로 확진자가 2배씩 늘어날 것이다 이런 예상들을 했었습니다. 이런 추세가 유행 정점에 도달할 때까지는 이런 상황들이 지속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렇다면 이번 주에 5만 명 정도가 나왔다라면 그 다음 주에는 거의 10만 명 정도의 확진자도 가능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하지만 전문가들이 유행을 예상했던 것보다 유행 확산 속도가 조금 더 빨라진 측면이 있는데요. 전문가들의 예상이라고 하는 것은 기존에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던 PCR 기반의 진단검사 체계, 역학조사 체계 같은 것들이 유지가 된다는 가정에서 예상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네. 하지만 2주 사이에 우리나라의 3T 전략이라고 부르는 접촉자 추적과 진단검사에 대한 전략 전체적인 전환이 있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확산 방지 효과가 사라지면서 유행이 더 급격하게 증가할 가능성은 언제든지 있습니다. 아, 속도가 예상보다는 조금 빠른 측면이 좀 있는 이런 상황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예, 자 문제는 확진자 수보다 위중증 환자 그리고 사망자로 넘어가지 않도록 관리해야 되는 게 이제 가장 중요한데 오늘 보니까 이제 위중증 환자가 조금씩 늘고 있고요. 그제 정은경 청장이 1,500명에서 2,500명 정도까지 발생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자, 이 정도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입니까? 저는 그런 예상에는 어느 정도 동의하는 측면이 있습니다만 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이번 주를 마지막으로 중환자 숫자는 더 이상 감소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미크론 변이가 사실상 100% 유행을 주도하고 있고 예. 지금부터는 확진자의 규모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거의 그대로 중환자 숫자에 반영이 될 것이거든요. 비례할 수밖에 네, 없는. 그렇기 때문에 유행 정점에 도달할 때까지는 중환자의 숫자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것인데 다양한 전문가들의 예상으로는 최대 중환자가 2,500명에서 3,000명 정도까지는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하지만 이 예상에는 경구용 치료제의 효과는 적용이 되지 않은 상태이거든요. 하지만 지금 사용이 되고 있는 경구용 치료약제 같은 경우에는 중환자의 숫자를 상당히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되기 때문에 그렇다면 지금 정부가 확보하고 있는 중환자 병상이 2,500병상 정도 됩니다. 네. 유행 정점에서 2,500명 정도의 재원 중환자 숫자 내로 억제할 수 있다라면 버틸 수 있다라는 의미이기도 하고요. 예. 그렇다면 다음 단계로의 진입도 가능하다는 것이죠. 아, 이 과정에서 이제 경구용 치료제가 많이 좀 도움이 되겠군요. 관리하는데. 경구용 치료제가 적극적으로 사용이 된다라면 예. 최대 전체 중환자의 절반 정도까지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지금 경구용 치료제가 처방 대상이 급격하게 늘어나지 않는 한계가 있는데요. 이런 것들은 약제의 사용이 늘어나면서 점차 예.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자, 오늘부터 확진자 그리고 밀접 접촉자의 관리 기준이 바뀝니다. 기준이 조금 자주 바뀌어서 헷갈리는 부분이 좀 많은데 정재훈 교수님은 안 헷갈릴 거라고 보고 좀 궁금한 점들 질문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먼저 확진자의 경우는 접종 여부나 증상하고 관계없이 7일 지나면은 7일 동안 격리가 되는 거죠? 네, 일주일 전까지만 해도 접종 여부에 따라서 7일이냐 10일이냐 기준이 달랐습니다. 하지만 지금부터는 접종 여부에 관계없이 증상이 발생되고 7일 이내에는 격리가 해제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7일째에는 특별한 진단 검사 없이도 7일이 경과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즉시 격리가 해제되는 것으로 지침이 변경이 되어 있습니다. 예. 그리고 확진자의 동거 가족 중에서 접종을 완료한 가족은 이제 격리가 이제 면제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 접종 완료의 기준은 어떻게 보면 되는 겁니까? 네, 접종 완료의 기준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네. 2회 접종 같은 경우에는 2회 접종이 끝나고 나서 90일 이내는 아직까지 백신의 효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예. 하지만 2회 접종이 끝나고 나서 90일에서 180일 사이에 추가 접종을 하지 않는다라면 지금은 오미크론 변이가 백신의 감염 예방 효과가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이고 예. 특히 2회 접종 후에 6개월에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효과가 더 감소해 있기 때문에 그때는 3회 접종이 있어야지만 인정이 되는 것이고요. 네. 3회 접종자 같은 경우에는 접종 완료로 언제든지 해당이 되고 있습니다만 예. 2회 접종 같은 경우에는 3개월이 경과해서 6개월까지 접종을 추가로 하지 않으신다라면 접종 완료에는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아, 그렇군요. 어쨌든 접종 미완료 동거인만 격리가 되는 이런 상황인데 근데 만약에 동거 가족 중에서 새로 확진자가 나오면 격리일은 언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까? 네, 이 부분이 기존에 가장 어려웠던 부분인데요. 예.
가족 안에서 확진자가 나와서 가족이 단체로 격리가 될 경우에는 가족 내에 전파가 생겨서 밀접 접촉자임에도 불구하고 음성이 안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자가격리가 연장되는 사례들이 생길 수밖에 없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가족 내에서 추가 확진자가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그 밀접 접촉자의 자가격리 기간은 더 이상 연장하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예. 이게 어느 정도의 감염 위험성은 있지만 이렇게 무기한 자가격리 기간이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 대응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뭐 불가피한 선택일 수 있는데 확진자의 격리 해제도 그동안은 보건소에서 통지를 받아 해제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앞으로는 7일이 지나면 자동 해제가 되는 거죠. 네, 7일이 지나면은 네. 자동으로 격리가 해제가 되는 것이고요. 네. 밀접 접촉자 같은 경우에는 자가격리 해제를 위해서는 격리 해제 전에 PCR 진단 검사가 요구가 됩니다만 확진자 같은 경우에는 7일이 경과되면 자동으로 해제가 되는 것으로 지침이 변경이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러면 대체적으로 7일 뒤에는 이제 감염력이 없다 이렇게 이제 보면 되는 겁니까? 감염력이 매우 감소해 있다라고는 볼 수 있지만 감염력이 완전히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격리가 해제된다라고 하더라도 3일에서 7일 정도까지는 개인 위생 수칙을 철저하게 지켜주셔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내일부터는 이제 확진자의 재택 치료도 이원화되지 않습니까? 일반 관리군, 집중 관리군 이렇게 나눠서 관리가 되는데 집중 관리군이 기존 60세 이상 고위험군 그리고 먹는 치료제 처방받은 사람 이렇게 했는데 여기서 지자체장의 판단 기준이 하나 더 들어갔어요. 네, 기존의 기준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좀 경직된 기준이다 보니까 집중 치료가 필요하신 분들이 혜택을 못 받는 경우들도 발생을 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지자체의 여건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게 풀어준 것입니다. 네. 지금 재택 치료에 있어서 이런 집중 관리 대상을 선정한 이유가 행정적인 역량과 의료 대응 역량이 모자라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지자체에 따라서 행정 역량에 있어서 여력이 있는 지자체가 있다라면 조금 더 탄력적으로 집중 관리 대상을 정할 수 있게 그렇게 풀어준 것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근데 뭔가 판단의 기준에 있어서 이제 누군가의 판단 이게 들어가면 좀 혼선이 있지 않을까 이런 우려의 목소리도 좀 나오는데. 네, 그렇습니다. 지금 2주 정도 사이에서 방역 정책에 있어서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예. 기존의 억제 전략에서 완화 전략으로 이행하는 과정인데요. 이런 방역상에 있어서 완전한 패러다임 전환이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개별적인 정책들이 발표가 되면서 네. 혼선이 많이 생기는 면들이 있는데 예. 이런 것들을 국민들에게 어떤 정책적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고 어떤 변화가 있는지 조금 정리된 상태로 전달해 드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자, 그리고 교수님, 집중관리군에 어린이하고 임신부가 포함이 되지 않아서 이 부분 좀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백신 접종할 때 임신부는 고위험군이니까 백신을 접종해라 이런 기준 아니었겠습니까? 이번에 안 들어간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네, 저도 임신부 같은 경우에는 고위험군에 해당이 된다라고 보고요. 그렇기 예. 때문에 집중관리 대상으로 포함이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급격하게 재택치료에 대한 지침이 바뀌는 과정이라서 예. 이런 모든 부분에 대해서 세심한 배려가 부족한 측면이 있습니다. 예. 저도 앞으로는 이런 임신부나 아니면 어린아이들 중에서도 특히 고위험군에 속하는 어린아이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그렇죠. 대해서는 평가를 통해서 집중관리를 받을 수 있게 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변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지금 바뀌어가는 과정이니까 임신부나 어린이 같은 경우는 이제 보완책이 앞으로 이제 마련될 거로 기대를 좀 해보고요. 동네 병원에서도 신속 항원 검사 받을 수 있는 이런 상황인데 진료비 5,000원인 줄 알고 갔는데 더 많이 내고 오시는 분들이 꽤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장에서 좀 혼선이 있는데 이거는 추가 비용에 대한 어떤 가이드라인은 없는 겁니까? 가이드라인이 국민들에게 좀 자세히 설명이 되었더라면 너무나 좋았을 텐데요. 예. 지금은 증상이 있냐 그리고 역학적인 관련성이 있냐에 따라서 증상이 있거나 역학적인 관련성이 있는 경우에는 검사료가 면제가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하지만 무증상 상태에서 단순한 확인을 목적으로 검사를 하시는 경우에는 검사비가 청구가 될 수 있거든요.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경우에 검사비 면제가 되는지 일선 의료기관의 선생님들도 잘 알고 계셔야 되고 예. 그리고 국민들께도 조금 자세한 홍보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재택 치료하시는 분이 16만 8천여 명, 역대 최고치를 좀 보였는데 선거가 있는 다음 달 초에는 100만 명까지 늘어날 거다 이런 전망도 나온 상황입니다. 국회에서도 지금 참정부 소중하니까요. 투표 어떻게 할 것인가 지금 논의를 하고 있고 가장 유력한 방안이 오후 6시부터 9시까지 확진자들 별도로 현장에서 투표하도록 하겠다 이런 방안이 좀 유력해 보이는데 자, 이 정도
괜찮습니까? 저는 국민의 참정권은 반드시 보장이 되어야 된다라고 보고요. 그리고 3월 정도에 되면은 지금보다 확산세가 훨씬 더 심각해질 것입니다. 네. 그렇다라고 하는 것은 이런 특별한 조치가 없다라고 하더라도 어디서든 감염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이거든요. 예. 저는 별도의 시간을 지정하는 방법도 매우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별도의 장소를 지정을 해서 그 장소에서 투표를 할 수 있게 해드리는 것도 매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투표소별로 시간을 나누는 것도 좋고 아니면 별도의 장소를 군데군데 몇 군데 마련해서 그곳에서 투표를 할 수 있도록 네, 마련하는 시간과 방안. 장소를 분리하게 될 경우에는 예. 그래도 개인 위생 수칙을 잘 준수할 경우에는 추가적인 감염 위험이 높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내일 발표될 예정인데 노바백스 백신 내일 이제 세부적인 접종 계획이 발표될 예정인데요. 일단은 18세 이상 미접종자 중심으로 발표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새로 도입된 백신 같은 경우에는 임상시험 대상자를 기준으로 대상을 선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노바백스의 임상시험도 대부분은 성인을 대상으로 수행이 되었고 아직까지는 실제 접종한 데이터가 많지 않기 때문에 가장 안전한 성인부터 접종이 시작이 되는 것이고요. 예. 그리고 접종 대상이 확대되는 것은 세부적인 데이터, 특히 어린 청소년에 접종을 하려면 18세에서 29세 사이에 접종 데이터가 확보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네.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접종 대상 연령이 점차 내려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18세 이상 미접종자부터 시작하고 그다음에 좀 여건이 되면 그 이후에 청소년 활용 방안을 포함해서 연령이 좀 내려갈 수도 있다 이렇게 네, 전망을 그렇게 될 하시는 거군요.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내일 발표가 있으니까 이거 좀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재훈 가천대 의대 예방의학과 교수였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YTN은 지난해 12월 탐사 보도를 통해서 3D 프린터의 유해성 문제를 고발했습니다. 이후 정부는 개선책을 내놓고도 실행에는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데요. 결국 전국 초중고등학교 교사 수천 명이 나서서 3D 프린터와 암의 연관성부터 인정하라고 정부에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김지환 기자입니다. 3D 프린팅 수업에 그 누구보다 열정적이었던 교사들. 3명은 발병률 0.01%의 희귀암에 걸렸고 4명은 급성암과 자율신경계 이상 등으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암 중에서도 굉장히 드물게 발생하는 암이거든요. 근데 현재 건강에 문제가 있는지를 실태 조사를 좀 할 필요가 있고요. 육종암에 걸린 교사 3명 측은 지난해 1월 공무상 재해를 인정해달라며 정부에 신청서를 냈습니다. 3명 중 2명이 같은 학교에서 3D 프린터를 다뤘던 만큼 3D 프린터와 암의 연관성이 크다고 본 겁니다. 하지만 1년 넘도록 깜깜무소식. 결국 유족과 시민단체, 교원단체가 주무부처인 인사혁신처를 찾아가 재해 인정에 속도를 내라고 촉구했습니다. 재해 인정을 빠르게 인정하는 것도 중요하고 또한 재해 보상의 처리 기관으로서 전국에 있는 교사님들에 대한 실태 조사도 전국 초중고등학교 교사 5,200여 명의 재해 인정 촉구 탄원서도 전달했습니다. 전교조는 3D 프린터의 유해성을 심층적으로 다룬 YTN 보도 이후 서명운동을 벌여왔습니다. 탄원 서명에 함께한 5,275명의 선생님들과 함께 다시 한번 강력히 요구합니다. 인사혁신처는 지금 당장 3D 프린터 교사 육종암을 공무상 재해로 인정하라. 탄원서를 받아든 인사혁신처는 이렇다 할 답변을 내놓지 못했습니다. 향후 계획을 물은 YTN 취재진의 질문에 3D 프린터와 암의 상관관계를 계속 분석하고 있다며 결론을 내기까지는 시간이 더 걸릴 것 같다고 답했습니다. YTN 보도 이후 급히 여러 대책을 내놨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교육부도 여전히 미온적인 분위기입니다. 교사와 학생들에 대한 실태조사 촉구가 이어지자 방안을 고심하고는 있지만 구체화한 건 없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명확히 나온 건 지금 조금 없긴 합니다만 이용 정보를 관리할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 같은 걸 지금 개발하는 걸 하나의 방안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피해 교사들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보상, 그리고 실효성 있는 대책 추진이 늦어질수록 3D 프린팅 피해 규모는 더 커질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YTN 김지환입니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 KDI는 원자재 가격 상승과 금융시장 불안 등으로
우리 경제의 불확실성이 여전히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진단했습니다. KDI는 이달 경제 동향 보고서에서 원자재 가격을 중심으로 수입 물가가 급등하며 무역 수지가 적자를 기록하는 등 우리 경제의 회복세를 제약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미국의 통화 정책 정상화가 빠르게 진행될 것이라는 기대가 확산하면서 주가가 급락하는 등 금융시장도 불안한 흐름을 나타내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코로나 사태 여파로 주요 공기업의 정규직 신규 채용이 2년 사이 반토막 수준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상임 임원은 2배나 증가했습니다. 보도에 김상우 기자입니다. 설 연휴 직전 취업 준비생 사이에서 이른바 신의 직장으로 불리는 공공기관의 채용 박람회가 정부 주최로 온라인 비대면으로 열렸습니다. 공공기관 준비 어떤 식으로 무엇부터 해야 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드리려고 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하면은 공공기관 취업이 과연 어려운 건가? 정부는 박람회에서 공공기관의 일자리 역할을 강화해 청년 취업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공공기관이 올해 2만 6천 명 이상을 신규 채용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구직을 위해 밤낮으로 노력하고 있는 청년들에게 아프니까 청춘이다. 도전과 실패는 청년들이 가진 특권이라는 말은 이제 더 이상 위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코로나 사태가 터지기 전과 이후 공공기관의 신규 정규직 채용 상황은 어떨까? 주요 공기업 35곳에 지난해 일반 정규직 신규 채용 인원은 5,900여 명으로 2019년보다 5,300여 명 줄어 2년 사이 반토막 났습니다. 이렇게 신규 채용이 급감한 것과는 달리 상임 임원 신규 채용은 2019년 45명에서 지난해 91명으로 2배나 증가해 대조를 보였습니다. 임원들의 신규 채용의 흐름들을 보면 정권이 바뀌기 직전마다 신규 채용이 늘어나는 특성들이 있습니다. 정권이 바뀌더라도 임기가 보장된 상임 임원 자리에 알박기 성격이 있는 것 같습니다. 통계청 자료를 보면 혈세 등 국가 재정으로 지원되는 공공부문 일자리는 276만 개쯤, 전년 대비 16만 개쯤 증가했습니다. 특히 전체 일자리에서 공공부문 비중은 사상 처음 10%를 돌파했습니다. YTN 김상우입니다. 지난해 주택 거래가 급감했음에도 서울에서 주택을 사들인 외지인의 매입 비중은 역대 최고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동산 정보업체 경제만랩이 한국부동산원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지난해 서울 주택 매매 12만 6,800여 건 가운데 서울에 거주하지 않는 외지인 매입은 3만 4,400여 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외지인의 서울 주택 매입 비중은 27.1%로 관련 통계를 집계한 2006년 이후 가장 높았습니다. 정부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긴장 고조 등의 영향으로 국제유가가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것과 관련해 유류세 인하 조치를 4월 이후에도 연장 시행하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또 향후 석유 수급이 불안할 경우 정부 보유 비축유의 방출도 추진할 방침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국민 경제 부담 완화 차원에서 정유 4사와 석유공사 등과 이 같은 방침을 협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정유업계 관계자는 국내 석유 수입 물량 중 약 5.6%를 러시아에서 들여오고 있고 아직 석유 수급에 차질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수입차가 살아남기 힘든 일본 시장에 현대자동차가 전기 수소차로 다시 도전장을 냈습니다. 다른 우리 기업들도 계속 문을 두드리고 있는데 폐쇄적인 일본 시장에서 성과를 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이강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어느 나라보다 자국 브랜드 선호가 강해 수입차의 무덤으로 불리는 일본 자동차 시장. 현대차는 지난 2001년 처음 일본 공략에 나섰습니다. 일본의 일반 이 고객이나 소비업자의 그 취향에 맞는 또 그런 차에 대해서 선택이 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대대적인 마케팅을 펼쳤지만 겨우 15,000대를 팔고 2009년 철수했습니다. 그로부터 13년 만에 현대차가 다시 일본 진출을 선언했습니다. 전기차와 수소차 시대를 맞아 틈새가 생겼다고 판단한 겁니다. 주문과 대금 결제, 차량 등록까지 모두 온라인으로 이루어지는 판매 전략을 내세웠습니다. 時間と場所の制約を受けないスマートな車両購入経験をオンライン完結で提供します。
자동차만큼 내수가 탄탄한 일본 가전시장에서도 우리 기업들은 계속해서 문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와 LG전자는 갤럭시와 올레드를 앞세워 꾸준히 3위권의 점유율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유럽과 미국 시장에서 이미 삼성전자, 현대차, 한국의 대표 기업들이 선전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보면 일본이 마지막 남은 선진 시장이라는 그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지금 이 시점이야말로 일본 시장에서 한번 정면 승부를 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경색돼 있는 한일 관계가 가장 큰 변수인 만큼 일본 시장에서 우리 기업들의 전략이 성과를 내기까지는 넘어야 할 고비가 많다는 전망입니다. YTN 이강진입니다. 네, 오늘도 낮 동안 예년보다 온화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내일도 큰 추위는 없겠지만 미세먼지와 큰 일교차를 주의해야 한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원희다 캐스터. 네, 원희다입니다. 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낮 동안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군요. 네, 오늘도 낮 동안 겨울치고는 포근함이 감돌고 있습니다. 하늘에 구름은 많지만 따뜻한 서풍과 겨울 햇살에 기온이 빠르게 오르고 있는데요. 현재 서울 기온 영상 5도로 예년 기온을 이미 넘어섰습니다. 다만 해가 지면 기온은 금세 내림세를 보이겠습니다. 10도 이상 크게 벌어지는 일교차에 감기나 독감 등 호흡기 질환에 걸리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전국적으로 구름 많은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만 오늘 밤부터 내일 새벽 사이 제주도에는 비가, 제주 산간에는 눈이 내려 쌓이겠습니다. 내일도 추위 걱정은 없겠지만 미세먼지가 말썽을 부리겠습니다. 현재는 중서부 지방을 중심으로 공기가 탁한 곳이 많은데요. 내일은 인천과 경기 남부, 세종과 충청에서 종일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을 유지하겠습니다. 현재 강원을 제외한 대부분 지방의 한파특보는 해제됐습니다. 내일 아침 서울 영하 3도, 광주 영하 1도, 대구 0도에서 출발하겠습니다. 하지만 낮 동안에는 기온이 크게 오르면서 온화하겠습니다. 서울 7도, 대전 9도, 광주 10도, 부산은 12도까지 올라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주 후반까지 기온은 오름세를 보이겠고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다만 주말 오후에 제주도부터 비가 시작돼 휴일에는 남부지방으로 확대하겠고 영동지방에도 비나 눈이 내릴 전망입니다. 서울 등 수도권과 동쪽 지역에는 계속해서 건조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여기에 바람까지 약간 강하게 불면서 작은 불씨가 큰 불로 번지기 쉽습니다. 산불 등 화재 예방에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YTN 원희다입니다. 네, 베이징 올림픽 편파 판정에 지금 대선 후보들도 분노하고 있습니다. 반중 정서, 대선까지 영향이 있을까요? 집권 후 적폐 수사가 필요하다는 윤석열 후보 발언 관련해 여당이 발끈하고 나섰는데요. 관련 이슈들에 대한 여야 입장 잠시 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더 뉴스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